조선 열혈 기자들이 직통으로 전해드립니다. 보도본부 핫라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엄성섭입니다. 자, 땅콩 회항 사건의 당사자였죠. 조현아 전 부사장이 오늘은 외국인 불법 고용 혐의로 출입국 당국에 소환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소환된 뒤에 무려 3년 반 만에 이번에는 사법당국은 아닙니다. 출입국 당국의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이 필리핀 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엄마인 역시 이사장, 이명희 이사장 역시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출입국 당국에 이렇게 소환이 되는 것은 저도 처음 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검찰 출신의 관세청장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렇게 소환 조사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조현아 전 부사장 3년 반 만에 다시 포토라인에 섰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앉으세요. 아니. 자, 지금 조현아 전 부사장과 기자와의 질의응답이 있고 있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 지금 안경을 끼고 파란색 쉐터를 입고 지금 캐주얼 차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면을 응시하지 못하고요. 아래를 바닥을 보면서 지금 기자와의 일문일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짧은 질의응답 뒤에 바로 들어갔는데 보겠습니다. 아니. 네, 지금 상황을 보시면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상당히 언론 노출을 꺼리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조사를 받으러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검은 옷을 입지 않을까 저희가 예상을 했었는데 파란색 가디건과 파란색 셔츠를 입고 등장한 모습이고요. 최근 동생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포토라인에 섰었는데 이번에는 언니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포토라인에 선 모습입니다. 언론들이 굉장히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두 번째 언론 포토라인이기 때문에 질문이 더 많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진가의 불법 비리가 만연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취재진들의 질문이 쏟아졌는데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죄송하다라는 입장만 드러낼 뿐 그것도 아주 작은 목소리에서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럴 뿐 더 이상의 말은 좀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고개를 떨구면서 정면을 응시하지 않고 안경을 낀 캐주얼 차림으로 지금 들어와서 기자들과 국민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기자의 질문은 이랬습니다. 필리핀 불법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 인정하시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머니도 같은 혐의로 연루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생 조현민 씨의 물컵 갑질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건 역시도 아무 말 없이 그냥 입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땅콩 회항 3년여 만에 다시 이 포토라인에 쓴 거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해달라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하고 그대로 지금 출입국 당국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무려 3년 5개월 만에 포토라인에 선 조현아 전 부사장, 조현민 동생 조현민 전무의 이 물컵 갑질에서 파생된 여러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가족들이 전부 지금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빚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3월이었죠. 그 동생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포토라인에 섰었는데 이번에는 언니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포토라인에 서는 겁니다. 이게 4년여 전의 일이었는데 2014년 12월에 유례 없는 비행기 회항 사건으로 한 차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던 조현아 전 부사장이 또다시 언론 포토라인 앞에 서는 겁니다. 3년 전입니다. 먼저 과거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께 심려를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에는 마카다미아 견과류 서비스 문제로 대한항공 여객기를 되돌리도록 한 땅콩 회항 사건으로 수사 당국의 조사를 받았고 또 보신 것처럼 국토부 조사에 앞서서 깊이 고개를 숙이면서 국민에게 사죄를 했는데 3년 5개월 만에 이번에는 출입국 당국의 소환이 됐습니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조금 전 오후 1시부터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아 씨를 먼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나온 의혹에 의하면 조 전 부사장과 이명희 이사장이 불법으로 고용한 가사도우미는 1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3년 5개월 만에 다시 포토라인에 선 모습인데 앞서의 모습들 3년 5개월 전에도 역시 정면을 응시하지 않고 하지만 당시에는 정장을 입고 나왔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저렇게 이 굉장히 그 캐주얼한 모습. 지금 저게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올 때의 모습 3년 5개월 전에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의 모습 역시도 고개를 떨구면서 정면을 응시하지 않았는데 이번 역시도 정면을 응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안경을 끼고 들어왔고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라는 말 외에 어머니와 그리고 동생의 이 여러 혐의에 대해서는 말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이제 그 가사 도우미에 관한 사건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제 있었죠. 어제 모 언론에서 발표가 됐었는데요. 이명희 이사장이 그 대한항공 비서실과 그 마닐라 지점 등을 통해서 이 가사 도우미를 찾고 또 입국시키는 과정을 지시한 내부 이메일이 결국에는 보도를 통해서 공개가 된 겁니다. 해당 이메일의 내용을 보면요, 이 사모님 지시라는 설명 아래 부엌일 할 줄 아는 연수생을 빨리 구하라 이런 지시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네. 이에 이제 출입국 당국은 오늘 조사를 받는 조 전 부사장의 어머니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 역시 검토 중인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고요. 앞서 출입국 당국은 지난 11일이죠. 대한항공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16일에는 인사 전략식 지원들을 불러 구체적인 입국 절차와 또 이 급여 지급 방법 등을 조사한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메일을 통해서 어떻게 지시가 오갔다는 건지 밝혀진 부분이 있습니까? 네, 이게 2014년 6월에 그 대한항공 인사부 직원이 임원에게 보고한 그 이메일이 있는데 예. 그 내용을 좀 보자면은 비서실로부터 이명희 그 이사가 지정한 연수생 입국 날짜를 전달받았다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평창동과 이촌동 이 두 가지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예. 평창동과 이촌동으로 보내라. 평창동은 왜 조양호 부부가 사는 곳이고 이촌동은 큰딸 조현아 씨 내외가 그 부부네 애가 살았던 곳이죠. 그러면서 그 내용 이제 구체적인 내용에 가사도우미가 이 과일과 야채 손질을 할 줄 모르니까 부엌일을 할 줄 아는 애로 새로 구해라 이렇게 이제 구체적 지시가 담겨 있었다고 예. 하고 또 기존에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그 기존 연수생을 돌려보내기 위해서 항공권 준비하라 이런 지시도 담겼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 쓰는 돈, 그러니까 항공비라든지 뭐 출입국 비용 등을 회사가 부담한 듯한 그런 이제 정황이 보인다는 겁니다. 네. 즉 개인적인 일에 회사 돈이 쓰였을 수도 있다 이런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죠. 자, 그런데 저는 출입국 당국에서 저렇게 소환 조사를 하는 것은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이제 관세청장이 아까 우리 어메카 얘기한 대로 검사 출신 아닙니까? 예. 또 그 임명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박근혜 정권 때 그 최순실이 좀 관여된 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고영태 최순실. 예,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임명된 그 저기 관세청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뭐 우리 지금 한 말로 적폐청산이랄까 이런 거에 대한 그 의지가 강한 그
검사입니다. 네. 저 청장이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단순히 하나의 출입구 관리만 그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조양호 일가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 정부 전체적으로 아마 스크린을 하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니 근데 저 이 필리핀 도우미를 고용하면은 불법이 되나 보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공무원에서 소환 조사를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우리 이 기자가 얘기한 대로 이분들이 산업연수생 그러니까 D4 비자를 받아서 왔다는데 이분들은 취업이 안 됩니다. 아, 그래서 취업이 안 돼요, 이분들은? 가사 도우미로 취업을 하려면 사실상 내국인 신분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F4 재외동포 비자 예. 아니면은 그 F6 결혼 이민 비자 이걸 받아야지만 그 가사 도우미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두 가지 이제 혐의가 적용이 되는데 하나는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가 되는 거고 예. 또 하나는 그 여기 와서 일할 걸 알면서도 산업연수생으로 초청했다는 거 그러니까 예. 허위 초청이 되는 거죠. 예. 이 혐의가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그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받게 됩니다. 자, 이 조현아 전 부사장 앞서 목소리를 저희가 듣지 못했었는데요. 자,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어머니 이명희 씨도 같은 혐의로 연루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생분 물컵 논란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땅콩 회원 이후 3년 만에 포토라인 다시 쓰셨는데 국민들께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자, 지금 저희가 사실은 저 뒤에 이 영상들은 이 욕설들이 좀 많이 있어서 더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방송 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보여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굉장히 큰 고함과 욕설들이 있었습니다. 항의가 있었고요. 기자의 질문에 거의 답을 안 하는 모습이네요. 그냥 네. 죄송하다는 말씀 외에는. 특히나 가족에 대한 질문이 예. 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사실상 뭐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이 그 경비원에게 가위와 화분을 던졌다는 지금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처벌이 클 것이다 이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엄마도 어머니도. 네.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굉장히 이제 큰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가 현재 갑질 논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최근 참고인 조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진술을 확보한 건데요.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4월에 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 출입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씨가 경비원들을 크게 질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경비원이 경비원들이 교대 근무를 위해 열어두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건데요. 예. 그러자 이 씨는 크게 화를 내면서 휴대하고 있던 조경용 가위와 또 옆에 있던 화분을 경비원 앞에 내던졌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해당 경비원의 몸에는 직접적으로 맞지는 않았지만 이 씨는 사고 당일 해고를 통보했고 이 경비원은 바로 일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법조계는 이 씨의 이런 행동을 주목하고 있는데 가위를 사람한테 향해 던졌다면 특수폭행 혐의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화분도 크기 등을 포함해서 위해를 끼칠 정도의 물건인지 따져볼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폭행 혐의는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에게 폭행을 가할 때 적용되는 제목인데요. 예. 이 폭행과 달리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는 점에서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되면 이명희 이사장의 처벌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게 이런 일도 있지만 더 놀라게 하는 거는 이 경비원들에게 상환 과일하고 이 먹다 남은 족발을 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갑질을 넘어서 그냥 악질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것도 지금 경비원들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네. 그 이제 경비원들에 따르면요, 그 나눠준 음식에는 유통기한이 상당수 지난 것도 있었다는 건데 뭐 과일 같은 경우에는 그 상태가 나빠지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제 경비원들한테 이거 먹어라 이렇게 이제 이거 드시라 주는 경우들이 많았고 일전에는 또 본인들이 먹다 남은 족발도 남아있는 족발도 이제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년 넘게 그 조양호 회장 자택에서 경비를 담당한 한 사람은 이명희 이사장이 문을 나 안 잠그겠다. 알아서 근무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밤새 순찰을 돌라. 그러니까 문을 안 잠글 테니까 뭐 도둑이 올 수도 있으니까 계속 24시간 순찰을 돌라. 이런 소리밖에 안 됐다. 그리고 이제 이명희 씨가 그 급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한 달에 이제 경비원들이 300시간씩 일을 하고 한 24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240만 원을 받는데 오히려 처음에는 150만 원 받아야 된다. 이 경비원 임금을 깎으려고 했다고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알고 보니까 일부 이 경비원들 중에서는 대한항공 직원들이 있었다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러면 예. 회사 인력을 자기 집에서 사용을 한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자택 경비원이지만 이들 중 일부는 대한항공과 계약한 경비 용역업체 직원들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사실상 경비원 급여도 그렇다면 회사 돈으로 충당을 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해당 경비업체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 상에는 근무 부서가 계열사로 대한항공 계열사로 되어 있지만 예. 고 회장 자택에서 근무한 것이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면서 당국에 근로 감독을 요청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에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고요. 네. 경찰은 대한항공의 경비 지출 내역을 확인해서 불법 정황이 드러날 경우에는 정식 수사에 또 들어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뭐 워낙 많은 혐의와 그리고 폭로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일단 조현아 전 부사장이 필리핀 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출입국 당국에 의해서 소환 조사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출입국 당국이 앞서 저희가 좀 관세청 얘기를 했었는데요. 관세청 소속이 아니네요.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은 법무부 소속입니다. 외청의 법무부 소속으로서 지금 돼 있습니다. 출입국 당국이 관세청 산하가 아니라 법무부 소속으로 돼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일단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이 불법 도우미 고용 혐의, 그리고 어머니 이루재단 이사장인 이명희 이사장은 불법 고용 외에 각종 갑질과 관련해서 또 출입국 당국 물론 경찰에서도 지금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머니 역시도 지금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조현민 전 전무는 이미 포토라인에 섰고요. 아들인 조원태 사장 역시도 지금 진에어의 직책이 없는 상황에서 이 임의 결재를 한 혐의를 받고 있어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양호 회장 역시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어서 일가족 모두가 지금 이 출입국 당국이나 수사 당국에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서 전 세계 시선이 좀 풍계리로 지금 몰리고 있는데 지금 5개국 취재단 풍계리 도착할 때쯤 된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 한 6시쯤, 7시쯤 해가지고 원산 갈마 호텔을 떠났고 이 풍계리 제동역까지 한 12시간 걸린다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별 탈이 없다면 오늘 오전 한 7시 정도에는 도착을 했을 테고 예. 사실 원산에서 풍계리까지 27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게 철도나 도로를 따로 가면은 한 420km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이제 열차 자체가 굉장히 느리게 시속 35 정도로 가기 때문에 12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풍계리 제동역까지 가서 또 그 제동역에서 풍계리 그 입구까지 21km에 불과하지만 여기 또한 이제 비포장 도로이기 때문에 버스로 뭐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도보로 그 폭파 장면을 볼 수 있는 그 이제 관측대, 관망대까지 한 몇 킬로미터 정도는 산길을 따라 이제 오르는데 이건 역시 한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예. 하는 걸 보면 아마 이제 지금쯤 아니면은 이른 오후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뭐 폐기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날씨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날씨 상황을 좀 봐야 하는데 기존에 나온 바로는 아마 오늘 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점쳐지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기예보를 보면은 지금 핵실험장이 있는 함경북도 북부의 날씨가 오늘 밤부터 곳곳에 소나기가 예정돼 있고요. 때문에 오늘 낮 시간대 폐기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데 오늘이 아니라면은 내일로 미뤄야 하는 것인데 내일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에 비가 시작돼서 밤까지 한 5에서 30mm가량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만 언제 맑을지 이 타이밍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핵실험장 폐기를 위한 준비는 지금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산팔로스가 공개한 위성 사진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은 남쪽 갱도 옆에 폭발물이 든 것으로 추정이 되는 구조물이 생겼고요. 폭발물을 옮길 차량도 여러 대 지금 포착되고 있습니다. 또 그 취재단이 갱도 폭발을 지켜볼 전망대 공사도 마무리된 상태여서 폐기식이 어떻게 진행될 것에 대한 관심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 외무성이 발표한 폐기 절차 들어보시죠. 모든 갱도들을 폭발의 방법으로 북락시키고 입구들을 완전히 폐쇄한 다음 지상에 있는 모든 관측 설비들과 연구소들, 경비 구분대들의 구조물들을 철거하는 순차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비 인원들과 연구사들을 철수시키며 핵시험장 주변을 완전 폐쇄하게 된다. 하지만 이 폐기식 영상은 우리가 곧바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언제쯤 확인이 가능할까요? 생중계가 안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아까 이루라 기자가 얘기했지만 그 원산에 다시 기자들이 돌아와야 거기에 이제 프레스센터가 있기 때문에 전송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는데도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보통 한 14시간, 15시간 걸렸기 때문에 구비구비 막 산길 돌아서 끝나고 다시 또 15시간 뒤에 또 이 원산에 와야 되니까 아마 이 오후에 핵실험장 폐기 행사가 진행되더라도 현재 현장 상황이 우리가 볼 수 있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역시 북한이 또 허용해 줘야 되지 보도 영상을 보내지 말라고 하면 또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일단 뭐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폭파가 이루어지고 나서 하루 넘게 이상 걸릴 걸로 보여지고요. 풍계리 취재 현장에는 지금 뭐 기사나 사진 영상을 북한 외부로 보낼 수 있는 뭐 위성 전화나 인터넷 등 뭐 인프라가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취재진이 다시 원산에 마련된 이 프레스센터로 귀환해야 보도가 가능해집니다. 때문에 이제 폐기 행사가 진행돼도 영상은 물론 실시간 소식이 전해질지는 아직도 미지수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김정은이 혹시 저기 나타날까요? 그러니까는 폐기식 방사능 부분에서 그 최대한 안전하게 진행이 되겠지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방사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들도 물론 핵실험장 폐기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취재한다는 만족감도 있지만은 방사능에 대한 일말의 위험성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김정은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참관할지를 두고 가능성이 지금 반반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방사능 누출 우려가 있는 만큼 김정은이 찾을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나오는 건데 또 한쪽에서는 북측의 핵폐기 의지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차원에서 김정은이 참석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 산팔로스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풍계리 남쪽 3번 갱도에 새로운 관측 장소가 설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사능에서 최고 안전한 지역에 관측 장소를 하나 더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을 본다면 김정은 참관 가능성이 또 높지 않나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만들면 안 되는 걸 만들어 놓고선 지금 뭐 이게 폐기한다고 막 행사한다고 전 세계에다가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펼쳐지는 거에 대해서 야당은 지금 강한 반대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각탑과 쇼를 2008년도 한 일이 있습니다. 정말 북핵 폐기가 돼서 5천만 우리 국민들이 생명과 안전에 지장이 없다면 우리 선거제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망상이다. 허구다. 지금 야당에서 계속 지적하는 게 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게 원래 목적이 아닌데 핵무기 폐기해야 되지 저기 핵실험장 폐기 가지고 지금 저렇게 난리들을 치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증거인멸에 대한 그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 동서남북 4개의 터널이 있는데 그 터널을 조사를 하면은 그 어떤 핵실험이 이루어졌는지 예를 들면 플루토늄 탄인지 우라늄 탄인지
어느 정도의 분량으로 실험을 했는지, 그 폭발력이 어느 정도 됐는지, 방사능이 어떤 방사능이 얼마나 남은지 이게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폭파하기 전에 가서 그 전문가들이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폭발을 하게 되면 일단 이제 그거는 못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그 만약에 검증을 진짜로 본격적으로 받는다면은 전문가들이 가서 그러니까 시추해가지고 그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증거가 인멸된다기보다는 조사가 지연되는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방사능이 그 재미있는 게 엄청난 무기이기도 하지만 이 엄청난 무기인 만큼 뭐가 증거가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흙 한 산만 떠도 그 굉장히 많은 증거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많은 정보기관들이 그 현지의 흙을 얻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까지 뭐 큰 성공은 못했죠. 어쨌든 이것도 진전이라면 진전이고 뭐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만은 진정한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 당연히 전문가들한테 공개하고 사찰을 받았어요. 특히 이제 4개의 그 터널 중에서 북쪽 터널은 서쪽 터널은 그냥 굴만 판 거니까 별 의미가 없고 남쪽 터널은 이제 앞으로 그 실험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거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구나 알 수 있고 동쪽 터널, 북쪽 터널은 실제로 그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가서 보면은 상당히 많은 것을 얻을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어멘카도 얘기했지만 2008년에 그 냉갑탑을 폭파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도 보면은 그 영변의 그 흑연 감소로 그 원자로가 굉장히 낡아가지고 그 공냉식에서 순냉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 냉각탑이 공냉식 탑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별로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때 폭파한 거고. 지금 이제 북한도 그 핵 개발이 굉장히 진전이 돼가지고 그 이런 물리적인 핵실험도 하지만 이제 그 임계전 그 핵실험이라고 그래가지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는 건데 예를 들면 물을 끓이면 100도에서 끓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를 99.9도까지만 올렸다가 이제 딱 끄는 그런 식의 이제 실험으로 핵실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 핵실험장이 큰 필요는 없어진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취재단 우여곡절 끝에 풍계리로 갔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그 한반도 비핵화의 첫 시작을 취재하러 가는 입장이니만큼 있는 그대로 현장 상황을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기자들이 어저께 이제 3시가 가까운 시각에 갈마 비행장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외국 기자들처럼 우리도 도착하자마자 몇 가지 물품을 압수당했다 그러거든요. 일단 뭐 아까 그 이도원 의원이 얘기했지만 제일 지금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바로 이 방사능 측정기입니다. 이 북측 그 세관 관계자들은 기자들의 여행용 가방 등에 들어있는 물건들까지 다 꺼내서 세세히 확인을 했는데 이 방사능 측정기를 가지고 왔느냐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 대기 중 사실 방사성 물질을 측정하는 이 선량계 소지 여부를 굉장히 주의 깊게 지금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특히 휴대용 이 와이파이 기기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뭐 휴대한 그 위성 전화나 또 이 선량계 또 무선 마우스 등도 굉장히 반입이 안 된다면서 일단은 다 맡기고 출국할 때 찾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선 마우스도 안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앞서 이 방사능 측정기나 뭐 위성 전화기는 다른 외신 기자들도 사실 압수당한 물품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예상이 됐었는데 이 무선 마우스를 압수한 거는 좀 약간 의외거든요.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아마도 이 무선 마우스를 압수한 것은 혹시 있을 이 전파 간섭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저 비행기에서 이 휴대전화 이런 거 좀 사용 안 하는 것처럼. 근데 이 기자들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뭐 이 굽이굽이 돌아가지고 풍계리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바깥 풍경을 못 본다는데요?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보도에 따르면요, 이 열차가 디젤 기관차가 끌고 가는 2량짜리 기차예요. 그러니까 작다는 거죠. 그 안에 이제 침대 4개가 하나씩 이렇게 그 칸마다 놓여 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답답한 게 12시간씩이나 가는데 바깥 풍경을 볼 수 없도록 창문에 빈틈없이 블라인드가 쳐져 있다는 거고 특히나 기자들한테 블라인드 절대 걷지 말라 이런 지시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라인드를 친 거는 어저께 뭐 한 오후 6시 정도에 출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밖은 여전히 환하기 때문에 기자들이 맘만 먹으면 외부 촬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블라인드를 치게 한 것도 있을 테고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의 한 통신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풍계리 근처 군사시설 노출을 감추려는 의도인 것 같다라는 분석을 내놓게 했는데 아무튼 정말
깜깜이 상태에서 출발했는데 이 출발하는 것도 전혀 모를 거 아니에요. 다 네. 닫혀 있으니까 경적 소리 그리고 객실 내 그 이제 옷걸이들이 이렇게 흔들리는 걸로 아 우리가 이제 출발하는구나 그걸 알았다고 할 정도라고 합니다. 아, 이거 뭐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차에다가 이렇게 눈 안 대놓고선 어디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거의 그 수준으로 자기들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준다는 건데 기차에서 여하튼 기자들이 숙박을 한 거 아니겠어요? 기차 내부는 어땠대요? 네, 그렇게 이제 그 어둠 속에서 달리는데 요금을 냈습니다. 75불 정도를 1인당 낸 것으로 전해지고 예. 있는데요. 식사 비용도 20불 정도를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객실 칸에는 잿더리와 또 각종 음료가 비치되어 있는데 12시간으로 예상되는 열차 여행 중에 기자들에게는 3차례 정도의 식사가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식당 객차는 서방 기자들이 앉는 쪽과 또 아시아 국가 출신 기자들이 앉는 쪽으로 양분된 것이 이제 특징인데요. 아, 그래요? 메뉴에는 칠면조, 닭고기, 양고기, 김치 등이 포함되어 있고 또 각종 음료와 빵, 통조림, 소시지, 차 등도 구매가 가능했다고 그럽니다. 아무래도 또 그 요리 서양식 요리와 동양에서 선호하는 요리가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나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열차 속도는 느리지만 그래도 이제 기자단이 탔기 때문에 편의 시설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고 북한에서 이제 특별 열차라고 지칭을 했기 때문에 북한 그 일반인들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이 열차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칠면조, 닭고기, 양고기, 김치요. 되게 메뉴가 좀 신기한데 한 외신 기자가 원산 숙소에 대해서 아주 후한 평을 또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기자들이 이제 어제 뒤늦게 합류한 탓에 우리는 지금 외신 기자들의 SNS나 외신 기자들의 보도를 통해서 현지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러시아 투데이 기자가 자신의 SNS에 숙소 풍경을 사진으로 찍어서 자세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 지나노프 기자가 공개한 사진인데요. 음식들이 뷔페 형식으로 차려져 있고 보시다시피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기자들이 모여 있는 탓에 식기 역시 이렇게 포크부터 숟가락까지 아주 다양하게 놓여 있는 모습이 눈에 완전 띄죠. 정찬인데요. 만찬 그렇죠. 편한 있다. 걸로 좀 다르네요. 편한 걸로 먹으라 이거죠. 지다노프는 이 은식기와 함께 아침으로 신선한 과일, 점심으로 샥스핀스프 그리고 저녁으로 게요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뭐 중국 베이징에서 유명 인사들처럼 만났고 왕족처럼 아주 환영을 받았다. 그리고 때로는 이들, 그러니까는 북한 사람들이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이렇게 또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저렇게 보면 다른 외신 기자들 사실 SNS나 이런 게 좀 안 되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좀 러시아 기자단만 뭐 어떤 걸 이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러시아 기자들은 SNS에 올리는 거네요. 사진 올릴 수 있다는데 아니 이 원산 숙소에서 또 이 눈에 띄는 게 이 미국 제품들이 또 눈에 띄었다고요? 네, 그 뭐 이 평양이나 아니면 북한에서 미국의 음료수나 이런 걸 발견하게 되면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는데 이 호텔에서도 발견이 됐습니다. 바로 지다노프 기자가 올린 사진 중에 포착이 된 건데요. 이 지다노프 기자는 호텔방 내부 사진을 올리면서 머리빗과 면도기, 비누 등 우리도 일상적으로 호텔에 그런 비치되는 물품이잖아요. 지금 이제 화면 속에서 보이는 것인데요. 이 비품 포장에 바로 미국의 호텔 체인 업체 마크가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이 미국 체인 호텔에서 사용되는 용품이 맞는지 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용품이 북한에 제공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그 대형 호텔 체인의 브랜드 제품이 가 있다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산 가품일지 아니면 진짜 미국적일 건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였는데요. 그게. 근데 어찌 됐든 마크가 새겨져 있다는 거는 좀 굉장히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뭐 근데 중국산 가품이 아니라 아마 저 호텔도 아마 중국에서 생산해서 가져갈 겁니다. 미국에서 그걸 만들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렇죠. 메이드 인 차이나니까는 북한에서 지금 저렇게 쓰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시군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전 세계 거의 제품들을 상당수가 이 중국에서 지금 맞습니다. 뭐 차도 뭐 외국 차 정도 거기서 많이 만들던데 그런 식으로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요 미국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또 애매모호한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국 회담 연기 가능성에 대해서 발언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그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Well, we're going to see what happens on Singapore. We're going to see. And it could happen, could very well happen, but whatever it is, we will know next week about Singapore. 이게 이제 미국 회담 날짜가 원래 6월 12일이라고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근데 이제 싱가포르 회담에 대해서 다음 주에 가서 보자.
즉 다음 주에 최종 확정 발표를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그 세부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북한의 태도 변화를 봐서 우리가 좀 결정을 하겠다 그런 메시지를 던진 걸 수도 있고요. 미국 CNN 방송이 그러니까 오늘 이제 현지 시간으로 이제 23일 날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정상회담에 앞서서 북한과의 고위급 대화를 추가로 희망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걸 본다면 아직도 마지막까지 그 막판 조율이 좀 남은 듯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왜 다음 주에 가서 보자는 거예요? 지금 그 미국에서 예고를 했는데 다음 주에 그 싱가포르에서 미국 고위급 인사들과 그 북한 고위급 인사들이 이제 준비 회담을 하기로 예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은 처음이 아니고 2주 전 정도에 한번 이게 예정돼 있었는데 그걸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안 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마침 그 5월 8일 날 중국 다롄에서 김정은하고 시진핑이 만난 직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북한의 태도가 변했다는 게 여러 사람이 나와서 김계관 얘기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실제적인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시진핑 얘기를 계속했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에 만약에 북한 인사들이 나와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은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회담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도 북한 대표단이 안 와가지고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굉장히 또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주를 주목하는 것 같고 또 이거하고는 별개로 이루라 기자가 고위급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잘 흘러오던 회담이 중간에 약간 미국 북한 조건이 안 맞으면서 흔들리니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아마 김영철과 한번 만나가지고 다시 한번 협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도 또 싱가포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야 뭐 협상의 기술력으로 이렇게 이 블러핑을 친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북한을 두 차례나 갔던 폼페이오 장관도 미북 협상 결렬 얘기를 지금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 뭐 백악관 소식도 이게 하루 사이에 막 지금 기류가 바뀌기 때문에 사실 좀 많이 좀 혼란스러운데요. 이 폼페이오 장관은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열린다라고 긍정적으로 봤었는데 어제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뭐 희망적 기대감을 내비치면서도 북한에 대해 전혀 양보한 것이 없으며 나쁜 합의는 선택지가 아니다라고 이게 선을 그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나쁜 합의는 선택지가 아니며 올바른 협상이 아니라면 우리는 정중하게 협상장을 떠날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에게 양보한 게 전혀 없으며 그렇게 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또 못 받기도 했는데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신뢰할 만한 조치를 하기 전까지는 물러서지 않겠다. 또 이런 강경한 입장을 또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자, 미국이 이렇게 세게 나오니까 북한도 최선희 이름으로 미북 회담 우리도 안 할 수도 있거든.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북한 담화 내용을 한 2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째는 미국에 우리가 대화를 구걸하지 않는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의 선의를 모독하고 계속 불법 무도하게 나오는 경우에는 순회회담 재고를 최고 지도부에 제기할 것이다. 이렇게 최선희가 밝혔는데 그러면서 또 두 번째로 하고 싶은 말이 드러납니다. 북한이 최근에 북한의 강력한 비핵화 의지를 숨기지 않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볼튼에 대해서 계속해서 무서운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 대상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제 볼튼에 이어서 펜스 부통령에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북한은 펜스 부통령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조선이 리비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느니 횡설수설하면서 주제넘게 놀아댔다면서 펜스의 최근 발언을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비극적인 말로를 걸은 리비아와 비교를 하는 것을 보면은 미국의 고위 정객들이 우리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그들의 말을 그대로 되받아 넘긴다면은 우리도 미국이 지금까지 체험해보지 못한 상상도 하지 못한 끔찍한 비극을 맛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강력 권고했습니다. 정말 말로는 따라잡을 수 없는 집단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무슨 당명이도 아니고 군명이도 아니고 왜 최선희 개인 명의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재미를 봤지 않습니까? 김계관 제일 거기도 부상이, 개인 그때는 이제 볼튼을 겨냥했죠. 근데 실제로 볼튼을 겨냥해서 강력하게 비난을 하니까 그게 좀 먹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최선희가 나서서 펜스를 겨냥했죠. 아무래도 공격을 받으면은 누구나 움찔하게 됩니다. 그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사람이니까. 효과가 있고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은 지금 막판 줄다리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저 완전한 비핵화, 그다음에 체제 보장, 평화 협정, 경제 지원 이런 게 이제 이슈가 돼 있는데 거기서 밀당하면서 조금이라도 좋은 조건을 받아내기 위해서 막판까지 협상을 하려는 그 줄다리기를 하려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예. 또 하나는 그 이제 음악 용어 중에 그 베버의 법칙이라고 있는데 계속 높은 음을 부르면은 별로 감동이 없는데 그렇죠. 낮은 음으로 가다가 갑자기 높은 음으로 꽝 하면은 굉장히 효과가 크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회담이 안 될 것처럼 안 될 것처럼 싸우는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딱 싱가포르에서 잘 열리면은 그게 오히려 또 감동이 큰 겁니다. 그런 효과가 있고 가장 이제 안 좋은 거는 예. 진짜로 이게 상황이 안 좋은 건지 예. 미국도 만약에 북한이랑 해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무슨 그 중간 선거나 이런 데 더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예. 북한도 막상 하려고 해보니까 너무 많은 양보를 하면 체제가 위협이 올 수 있고 차라리 그냥 중국의 그늘에서 지금처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아마 그 결혼하기 전에 남녀 다 많은 고심하지 않습니까? 결혼식 전날까지 고민하듯이. 미국, 북한 지금 결정자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거든요. 이런 게 복합돼서 이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북한이 맹비난을 했던 또 태영호 전 공사가 그런데 국정원 산하연구소 사직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어제 이제 국가정보원 산하연구소에서 전격 사퇴를 했습니다. 예. 태 전 공사는 지난 2016년 여름 런던에서 이 부인과 아들 2명을 동반해서 탈북을 했는데 지난해 1월부터는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올 들어 이제 북한이 유화 공세를 펼치고 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이 화해 분위기 속에서 사실 외부 활동이 좀 제약받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예. 뭐 청와대와 국정원 측에서는 이를 부인하고 바 있습니다. 아니 시점 자체가 좀 미묘합니다. 뭐 그만둘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북한이 맹비난을 하고 나섰고 그리고 남북 관계에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로 지적을 북한이 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정원 산하 기관에서 그만뒀다? 이걸 어떻게 읽어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영향이 있었겠죠. 지금 그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이 그 우리한테 조치를 요구한 것들이 있죠. 한미 연합 훈련 뭐 중단 내지는 축소. 예. 그다음에 그 탈북 여종업원들 그 송환, 그다음에 대북 전단 금지, 그다음에 이제 태영호 공사 이게 대표적인데 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 조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요? 물론 이제 우리 정부에서 그 남북 관계를 위해서 성의를 보이는 건 좋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분명하게 정해서 해야 되는데. 예. 태공사의 활동은 이게 그 당연한 그 권리로서 그 보장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태공사는 뭐 정부가 나가라고 한 건 아니다. 예. 본인의 뜻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정부가 직접 뭐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겠지만 전반적인 상황이 태공사로 하여금 사표를 내지 않을 수 없게 그 만든 거죠. 예전에 그 황장엽 그 비서가 예. 김영삼 정권 때 그 우리나라로 왔다가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는 아무래도 활동이 굉장히 위축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이제 다시 반복되는 것 같고 태공사 같은 경우에는 외교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뭐 아마 이제 대외 활동도 늘리는데 만약에 한국에서 활동이 여의치 않으면은 예. 외국에서 활동도 아마 생각해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정부에서 좀 관련 언급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네, 이게 좀 통일부에서도 예민한 문제인 만큼 즉답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예.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태영호 자문위원이 어제 오후 사퇴 의사를 밝혀서 지금 내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언급을 했고 그 밖에 또 기자들이 태전공사의 사직을 환영하는 입장이냐 이 질문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묻자 노코멘트라고 또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태공사가 그러니까 국정원 산하 기관에서도 일을 했었지만 통일부의 자문위원으로도 네. 활약을 했었는데 그것도 사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모양이군요. 그런데 지금 태영호 전 공사 사실 신변에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경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부 이제 청와대 그 청원까지 올라온 게 있는데 경찰이 아니라 청와대가 직접 좀 경호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청원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영호 전 공사는요 이 신변 경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와 달라지는 건 없을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만 전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관계 당국이 현재 지금 그 태전공사 경호를 위해서 한 5명 정도 안팎의 전담 경호팀과 차량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추후에 혹시 이 상황에 달라질 수 있는지는 좀 추가 취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갑니다.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작심한 듯 여러 강경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고요.
또 재판정을 찾은 가족들 앞에서는 일일이 또 눈을 맞추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었습니다. 재판의 뒷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이명박 전 대통령 딸들이 방청을 했는데 상당히 애틋한 모습이 보여졌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월이었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동부구치소로 수감되던 날 많은 눈물을 보였던 이 전 대통령의 자녀들이 방청석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 아들 시영 씨를 제외하고 말씀하신 대로 세 딸들이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아버지 이 전 대통령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예. 이 전 대통령이 재판을 휴정하고 피고인 대기석으로 들어가면서 입장할 때와는 달리 좀 천천히 걸으면서 방청석 앞쪽에 나란히 앉은 그 가족 등과 일일이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는데 예. 현장에 있었던 관계자들은 이 전 대통령이 목을 좀 길게 빼고 방청석에 앉은 딸들을 찾는 모습이 눈에 띄기도 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를 아들 시영 씨와 또 김윤옥 여사의 모습은 드러내지를 않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들 시영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되던 날 유독 정말 많이 울었고 바로 다음 날 아버지 접견을 위해서 구치소를 찾았지만 안전 문제 등의 이유로 거부를 당했었고 이후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구치소로 아버지를 찾는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언론의 노출이나 질문 사례가 조금 부담스러웠는지 어제는 시영 씨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요. 김윤옥 여사 역시 검찰은 지금 대면 조사의 필요성을 김 여사 측에 전달을 했지만 김 여사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모습을 좀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어제 모습을 보면은 수갑이나 포승줄이 네. 안 보였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 같은 날에 첫 재판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수갑을 차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저께 보시는 것처럼 포승줄도 없었고 수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서류 봉투를 계속해서 자유롭게 들는 네, 모습이죠. 저 모습을 보자마자 이거 예. 특별 대우 아니냐 하지만 아닙니다. 아, 그래요? 지난 4월에 그 법무부 훈령으로 규정이 바뀌었는데 65세를 넘는 고령자, 장애인 여성에게는 구치소장 재량으로 해서 수갑을 안 채울 수도 있고 또 포승줄 묶지 않아도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 그렇다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금은 불출석 중이지만은 향후 이제 재판에 같이 적용될 수 있는 점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번에 바뀌면서 포승줄도 이 밧줄 모습이 아니라 벨트 모양으로 바뀐다고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벨트형 줄을 착용할 것으로 보이고, 예. 이 수임번호 같은 경우에도 드러나지 않는 곳에 부착할 수 있다는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수용자 처우 그 관련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수임번호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수임번호가 어제 안 보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또한 전임 대통령이기 때문에 특혜를 받은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을 좀 낳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 역시 그 규정이 바뀐 건 아니고 그냥 단순 사고라고 할까요? 단순 사고였다고 합니다. 수임 번호는 양면 테이프로 붙여놓는데 이송 중에 이게 떨어진 거라고 합니다. 아, 예. 이에 대해서 동부구치소 측에서는 인지하자마자 다시 붙였다고 밝혔거든요. 실제로 호송차에서 내릴 때에는 상해 수임번호 716이 적힌 포식이 없었지만 그 법정 안으로 들어올 때는 수임번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작심한 듯이 12분 동안이나 입장 표명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비장한 각오로 재판에 임했다고 하는데요. 이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이제 앉아서 읽어도 된다라고 했지만 끝까지 선체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세상을 떠난 이 어머니를 언급할 때는 몇 차례 이 기침을의 낭독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어제 발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결국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겁니다. 이 다스는 형님 회사로 형님과 처남이 설립해서 이 가족 간 분쟁이 없이 30년간 운영됐는데 이를 국가가 기입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또 이건희 회장 사면을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이 검찰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모욕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결국 이 검찰의 기소는 무리한 일이며 이 사법의 공정성을 재판 과정에서 보여달라 이렇게 또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의 접촉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이건희 삼성 회장을 이제 사면하면서 그 대가로 이제 삼성으로부터 이제 돈을 받았다는 이제 혐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김백준 기획관이 이제 이학수 부회장을 청와대로 데려와서 그 대통령을 만나게 해줬다 이렇게 하니까 이 대통령은 아니 이건희 회장도 아니고 무슨 이학수 부회장을 내가 청와대에서 만나느냐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이제
반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재임 중에 그 스스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재임 중에 청와대에서 기업인을 만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청와대에서 기업인을 만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돈을 받지 않았던 얘기거든요. 그렇게 주장해 왔는데 그 청와대에서 이학수 부회장을 만났다고 하니까 다시 안 하고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 거죠. 아니 근데 또 어제 눈에 띄는 거는 이 김백준 전 집사 있지 않습니까? MB 집사라 불리는데 이분에 대해서 또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이 치매에 걸렸을 가능성을 뭐 또 우려를 했다고요? 지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 제기된 많은 혐의들이 김백준 기획관의 진술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김백준 기획관이 지금 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혹시 그 치매가 관련돼서 좀 기억을 잘 못해가지고 진술을 잘못한 거 아니냐는 의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 측에 그 진료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검찰에서는 그걸 왜 달라고 하느냐. 혹시라도 병원에 진료받을 때 찾아가가지고 어떤 압력을 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그거 아니다. 만날 생각도 전혀 없고 찾아갈 생각도 없고 그냥 어떤 병명인지 자료 알고 싶어서 달라는 거다 해서 지금 아마 그 협의가 있는 모양인데 만약에 그 김백준 기획관이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뭐 기대하는 대로 약간 그런 증상이 있다면은 그 진술의 신빙성에 약간 그 의심이 갈 수 있는 상황이 또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지난 3월만 해도 사실 말을 아끼겠다고 하셨었잖아요. 근데 12분 동안이나 혼자 말씀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월에 검찰에 출석할 당시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할 말은 많지만 말을 아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발언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은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저께는 그 이제 모두 발언 12분뿐만이 아니라 그 첫 재판에서 직접 재판부의 발언 기회를 얻으면서 그 변호사 대신에 검찰의 그 공소 사실에 대해서 본인이 조목조목 좀 반박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었고. 직접 반박을 했다고요? 그게 판사 제지가 조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분 이상이나 자신의 억울함을 이제 좀 토로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준비 기일에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서 불출석을 했지만은 이게 이제 재판이 본격적으로 개시가 되니까 좀 적극적인 입장으로 바뀐 게 아니냐. 그리고 이 모습에 대해서 어제 변호인의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재판을 시작하려고 대통령님 굉장히 적극적으로 발언하시던데 사전에 조율되신 거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적극적으로 발언하실 건가요? 글쎄 그래서 나도 걱정이네 자꾸. 아니 근데 오늘 완전 조율된 건 하나도 아니에요. 오늘은 들으시다가 계속 당신 생각을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직접 말씀하실까 봐 변호인이 지금 걱정을 할 정도의 상황인데 어제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 기일이기도 했습니다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9주기이기도 했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가 그런데 추모식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농담을 했다 그러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아들 노건호 씨가 유족을 대표해서 이 가족들을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건네면서 약간 농담을 건넸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일단 한번 먼저 보시죠. 다사다난했습니다. 먼저 머리가 다시 났습니다. 혹시라도 약간은 울적해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삼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다시 올립니다.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사실 지난해 이 노 씨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 열린 8주기 추도식에서는 삭발을 하고 나타나서 눈길을 끌었거든요. 그때 이유가 이 다발성 탈모 증세 때문에 머리를 밀었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떻게 보면 이 단순한 농담 같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좀 처지가 뒤바뀐 것을 좀 우회적으로 말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시각도 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 모습이었는데 지금 진짜 많이 달라졌네요. 얼굴도 좀 헬스케진, 좀 살이 좀 빠진 듯한, 붓기가 좀 빠진 듯한 모습이고 같이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만은 1년 전의 웃음과 지금의 웃음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여유로워 보이는 상황. 그리고 자신의 신체와 관련해서도 스스로 자학 개그라고 해야 되나요, 저걸? 그런 류의 이 얘기까지 하는 상황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갑니다. 이 빙상연맹을 대상으로 한 달 넘게 문화체육관광부가 감사를 했었는데
결과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그 문제부 측에서는 한 달 동안 이 빙산연맹의 그 현상에 대해서 강도 높게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결과를 발표했는데 일단은 그 빙산연맹 단체를 이 관리단체 지정을 검토해야 할 만큼 심각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 이 빙산연맹 전반에 이 비정상적인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알려지는데 이 중 가장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것이 바로 이 스피드 스케이팅의 간판 이승훈 선수의 폭행 의혹입니다. 이승훈 선수 폭행 의혹이요? 그렇습니다. 이 당초 문체부는 이 선수 보호를 위해서 이제 가해자로 지목된 이 A 선수의 실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 기자들에게 계속되는 질문과 결국엔 이 추가 취재로 인해서 이 A 선수가 결국엔 이승훈이라는 점이 드러났는데 문체부에서도 이렇게 이름을 발표하지 않고 A 선수라고 말한 거는 바로 그 아직 양쪽의 주장이 좀 첨예하게 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 피해 측에서는 그 이승훈이 2011년, 2013년 또 2016년 해외 대회 참가 중에 숙소와 식당에서 이 후배 선수 2명에게 폭행 및 가혹행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하지만 이승훈은 2016년 4차 월드컵이 열린 그 네덜란드 한 식당에서 후배들과 식사를 하던 도중에 후배 그 선수의 그 뒤통수를 한번 이렇게 쳤다고 합니다. 이유는 이제 이 선수가 입에 나온 밥풀이 이제 이승훈 쪽으로 튀었는데 이 후배 선수가 민방한 듯 웃으면서 뭐 선배 재세형을 하고 사과를 하자 이승훈이 웃냐 웃음이 나오냐 하면서 이게 화를 내는 건데 일단 뭐 양쪽의 좀 주장이 다르고 있기 때문에 어제는 A 선수라고 얘기했다 결국에는 나중에 이승훈 선수가 맞다라고 문체부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아니 그럼 2016년에 네덜란드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2011년, 2013년 이때는 그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앞서 그래픽에서 조금 소개가 됐었는데요. 2013년에 그 독일에서 C 선수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물구나무 서기를 시키는 등 기합을 줬다는 주장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승훈 선수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털어놓은 선수들은 신원이 알려질까 봐 또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면서도 피해 사실만큼은 확고하게 진술했다고 하는데 또 문체부는 이승훈 선수가 이 후배들에게 폭언을 해왔다는 진술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뭐 일례로 2014년 초 그 소치 동계올림픽쯤에 이승훈 선수가 한 선수와 함께 훈련을 한 뒤에 당시 대표팀 감독에게 나 이런 쓰레기들이랑 더 이상 스케이트 못하겠다 이렇게 소리를 쳤다 이런 증언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훈 선수는 뭐라고 합니까? 네, 일단 이제 문체부에서 이 조사 결과를 듣고서 굉장히 당혹스럽다 이렇게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빙상계 관계자는 최근 문체부 감사가 진행되면서 몇몇 선수들이 제보를 한 것 같다고 밝혔는데요. 이승훈은 후배들과 장난치는 과정에서 가볍게 쳤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의혹을 발표한 문체부도 폭행 사실에 관해 A는 그러니까 이제 이승훈 선수죠. 이승훈 선수를 후배에게 훈계했다고 진술을 했지만 피해자들은 폭행을 당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상태다. 양측의 주장이 상반된다. 덧붙였는데요. 이 이승훈의 매니지먼트사와 만나 입장을 정리 중인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후배 폭행 의혹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서 밝혀야만 될 것으로 보는데 그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이승훈 선수가 반성이든 아니면 사과든 아니면 진실된 이야기든 밝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뭐 크게 좀 두 가지로 이승훈 선수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는 일단은 그 이의 신청을 제기를 한 겁니다. 문체부에서는 일단 이런 의혹에 대해서 감사 결과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한 달 안에 이제 이의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이 본인이 이제 인정을 하고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건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빙산연맹에서 이제 징계위원회가 열리겠죠. 그렇게 되면 뭐 중대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출전 정지와 자격 정지, 또 심지어 영구 제명까지 될 수가 있거든요. 베이징 올림픽 나가야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못 나가게 되는 건데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이승훈 선수로서는 이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떤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런 좋지 않은 일로 인해서 이승훈 선수의 어떤 그 명성에 오점을 남긴 것은 뭐 어쩔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 지난번에 김보름 선수도 이 구설에 올라가지고 자기 기량을 다 못했던 적이 있었는데 여하튼 진실은 빨리 밝혀져야 될 것 같네요. 근데 그 코치의 쇼트트랙 그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 폭행건도 있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이제 올림픽 앞두고 이제 손찌검을 당하고 이제 선수촌을 이탈해서 굉장히 그때 당시에도 논란이 됐었는데 이 문체부의 감사 결과 드러난 사안이 조금 더 심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문체부의 발표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선수촌 내에 밀폐된 공간에서 국가대표 선수를 발과 주먹으로 수십 차례 폭행을 했고 폭행을 당한 선수는 공포감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선수촌을 빠져나왔습니다.
폭행당한 선수가 몸살 감기로 병원에 갔다고 대한체육회의 허위로 보고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월에 심석희 선수가 선수촌을 이탈했을 때 나온 이야기랑 이 얘기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니까 당시 빙산연맹은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그 올림픽을 앞두고 심석희 선수랑 조재범 코치가 성적 문제로 좀 마찰이 있었는데 그 손찌검을 당했던 심석희 선수가 자존심이 상해서 이제 선수촌을 이탈했다. 그래서 마치 이게 그냥 우발적인 사건인 것처럼 좀 축소 발표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녹취 들으신 것처럼 조재범 코치가 알고 보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발과 주먹을 사용해서 심석희 선수를 수십 차례 폭행한 것으로 지금 밝혀졌고 그 이유가 지금 훈련 중 지적을 받은 심석희 선수가 투덜거리니까 그게 이제 이유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십 차례 그렇게 맞다 보니까 심석희 선수는 충격을 받았고 경기복을 입은 채 급히 숙소로 돌아간 뒤 이제 선수촌을 이제 떠났다 이렇게 알려지는데 이튿날 병원을 찾아간 사실도 알려졌어요. 근데 여기서 뇌진탕 등 그 소견이 포함된 전치 3주 진단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폭행건뿐만이 아니라 이번 감사에서 이제 확인된 폭행만 올해 3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발적인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있었던 게 쌓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사건에서 등장하는 조재범 코치와 심석희 선수의 인연이 14년 전까지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바로 그 선수와 코치의 인연이 바로 14년 동안 됐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폭행 직후 심석희 얼굴 등에는 이렇다 할 상처가 안 보였다고 전해지는데 이에 대해 이 문체부 관계자는 드러나지 않는 부위만 골라서 때린 것 같다. 더 악질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반응을 내놨습니다. 또 문체부 측에서는 우발적인 폭행이라고 도저히 보기 어려워서 이유를 물으니까 이제 조재범 코치는 훈계하다가 말을 잘 안 들어서 그랬다고만 이제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문체부에 따르면 조재범 코치가 다른 선수들에게는 폭언은 했지만 심석희 외에 추가 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들 외에도 앞서도 언급했습니다만 그 빙속 여자 그 팀추월 대표팀 왕따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그 왕따 논란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이 났거든요. 왕따는 없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전문가 의견도 다 종합해서 들어봤는데 그 레이스에 있어서 뭐 왕따를 꼭 이제 뭐 위시한 그런 고의는 없었다라고 지금 발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은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 약간의 미스커뮤니케이션은 있었지만 누구를 왕따시키려고 해서 일어난 일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에 좀 문제는 있었지만 왕따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봤더니요. 총 노세영 선수가 마지막 주자로 뛴 게 총 9차례 있었는데 그 기록만 보면은 한 3번째 정도에 해당하는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록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었고 또 일부러 노세영 선수를 마지막 주자로 한 것도 아니고 전날 사실 박지우 선수가 이 백철기 감독에게 노선영이가 6바퀴부터는 마지막 주자로 나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 감독이 뭐 선수들끼리 결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 인터뷰에서는 이 백 감독이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먼저 한번 잠깐 보시죠. 저희가 시합 전에 중간에 놓고 가는 것보다는 그 속도를 계속 유지를 시켜서 뒤에 따라가는 것이 기록 향상에 좋다는 의견을 노선영 선수가 직접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수 본인이 얘기한 부분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으신 것처럼 이제 뭐 백 감독은 그 노선영이 스스로 마지막 주자를 원했다라고 해명했지만 이게 사실이 아니고 선수들끼리 하는 얘기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노선영 선수 정확하게 본인이 마지막 주자로 뛰는 건지 잘 몰랐고 경기는 안 좋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문체부 결과 의도적으로 왕따를 시키려는 건 아니었고 소통이 어느 정도 안 되다 보니까 약간 오해가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이제 왕따 논란에서는 벗어났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왕따 논란 속에서 주인공인 것처럼 이 김보름 선수의 마음고생이 대단히 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뭐 올림픽 기간 중에 불거진 왕따 논란은 김보름과 박지우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번져서 이 청원에 무려 60만여 명이 동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김보름 선수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등 부담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지거든요. 관련해서 김보름 선수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 경기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제 머릿속에는 뭐 죄송하다는 말밖에 지금은 생각이 안 나가지고요. 제가 근절을 한 의미는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마음이 커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절을
했던 것 같아요. 저렇게 움츠러들었던 저 모습이 바로 메스 스타트에서 은메달을 따고 난 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메달을 땄는데도 기뻐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올림픽이 끝난 뒤에는 병원에 입원해서 심리치료까지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었죠. 당시 약 열흘 정도 입원 치료를 어머니와 함께 받은 뒤 퇴원을 했고 아직 안정과 휴식이 필요한 상태라는 의사의 소견 아래 한동안 훈련도 쉬었었다고 합니다. 참 애꿎은 피해자만 만들어낸 일명 왕따 논란은 무분별한 마녀 사냥은 지양해야 한다. 이걸 우리에게 다시 한번 띄워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들이었습니다. 다음 주제로 갑니다. 자, 이 금융당국이나 경찰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라지지 않는 게 바로 보이스피싱인데 엄청나다면서요, 요즘에요. 그만 속을 때도 된 것 같은데 계속해서 속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게 점차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올해 들어서 보이스피싱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에 17,000건으로 줄어드나 했는데 지난해 24,000건으로 다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올 1월부터 4월까지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만 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나 훌쩍 뛴 그런 모습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요 정말 안 당할래 안 당할 수가 없는 게 사기 수법이 너무 막 고도화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전에는 좀 그 어설픈 사투리로 뭐 당황하셨어요 고객님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게 이제 개그 프로그램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소재로 쓰였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경찰청이 23일 날 그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 정책자금 대출 신청은 대리 신청이 안 되시기 때문에 본인 확인에 대한 정보가 일치하자면 접수가 가능하시고요. 본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회를 해봤지만 동일 전과도 전혀 없으시고 별다른 혐의점이 크게 없으시기 때문에 유선상 연락을 드린 겁니다. 저도 좀 놀랄 정도였는데 지금 들으신 사례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금융 용어를 쏟아내는 그 전문가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대출 신청, 대리 신청, 실적 이런 거 금융 용어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혹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신용 등급 물어보면서 정보를 빼내며 사기를 저지른다고 하는데 경찰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신용 등급을 올려서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것은 100% 사기다. 단기간에 신용 등급 올리는 방법 없다. 이렇게 잘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똑똑할 것 같은 2030 세대가 오히려 더 피해자가 많다는. 이거 저도 뭐 깜짝 놀랐는데 보통 우리가 보이스피싱 하면은 이 나이 드신 분들이나 뭐 60대 이상 분들이 많이 이렇게 좀 당하는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20, 30대가 오히려 더 많이 설정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 20, 30대 젊은 여성들은 남성보다 사회 진출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사실 목돈이 어느 정도 많다고 합니다. 일반 남성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보이스피싱들이 집중적으로 이 여성들, 20, 30대 여성들을 집중적으로 이 공략을 하는 거고요. 또 20, 30대 여성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이 범죄와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또 본인이 좀 이렇게 잘 믿는 편이고 또 오히려 이 전문직 교사나 이 간호사 등 이 전문직 여성들이 의외로 또 많이 당한다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는 사기 안 당할 거야. 이렇게 하는 순간 이 보이스피싱범들은 그 틈새를 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 보이스피싱 사기가 이게 단계별로 접근하는 법이 있다는데요? 그렇더라고요. 아까 전에 제가 이제 그 전문가형을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일단 첫 번째 단계는 검찰, 경찰의 수사관인 것처럼 좀 고압적인 말투로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언급하고 아까 보신 것처럼 전문 용어 섞어가면서 피해자한테 접근하는 건데 두 번째 단계에서 만약 이제 이 사람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피해자를 이제 좀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도움이 필요한 거지 제3자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약간 그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게 두 번째 단계고 세 번째는 이제 이 압박이 통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 이해한다. 네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뭐 주민번호, 계좌번호 이런 거 물어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일단 피해자를 안심시켜서 의심을 해소한다고 하니까 절대 여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4단계에서는요. 피해자가 이제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봐야잖아요. 우리가 돈을 뽑아낼 게 있는지. 그러니까 피해자가 가진 계좌 잔액 등을 물어보고 실제 이제 우리가 돈을 가로챌 여부를 결정을 한다고 하고 마지막 5단계 사기범이 그 피해자가 만약 그 계좌에 별로 돈이 없다. 그럼 거기서 그냥 통화를 끊는다고 해요. 하지만 돈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5단계로 넘어가서 금전 가로채기를 시도를 하고 마지막 6단계에서는 은행 직원이 돈을 왜 찾냐 등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제 속이면서 피해자가 은행 창구 직원들의 그 보이스피싱 확인 절차를 피하도록 유도를 한다고 하죠. 그런데 보이스피싱에 주로 많이 쓰는 또 단어들도 또 따로 있다면서요? 신문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이 검찰, 경찰 등을 사칭하면서는 이제 정부기관 사칭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서울중앙지검, 뭐 또 첨단범죄수사부, 사기단 검거, 자산보호주치 등 이 그 법률적 용어들을 사용하고요. 또 급전이 필요한 서민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하는 대출 빙자형 등은 이 정부 정책자금, 대출 승인, 채무 한도 초과, 채무 상황 이런 이제 금융 용어를 쓰는데요. 이 지금 말씀드린 이 단어들을 잘 듣고 유념하시길 그 부탁을 드리는데요. 혹시라도 이 말씀드린 단어들을 많이 사용했다면 반드시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합니다. 금감원에서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범 목소리 공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금감원은 이 보이스피싱 지킴이 그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사기범의 실제 이 보이스피싱 음성을 알려주는 그놈 목소리를 운영 중인데요. 그중 아주 황당한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을 만난 사례가 공개됐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예, 수고하십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오명규 수사관이라고 합니다. 네. 왜 웃으세요? 아니, 자꾸 경찰지검이라고 해서 전화가 와서요. 계속 이런 전화 받으셨어요? 여기 여성분이 검찰에서 처음 받으시죠? 여러 번 받았지. 여러 번 받았다. 여러 번 받으셨어요? 또 이런 거 잘 모르시면은 수사관이 가르쳐줘야 되는데. 왜 또 어떤 잘못 저질렀어요? 예, 혹시 대출 필요한 부분 있으세요? 그렇게는 밥 먹고 살겠어? 네? 좀 프로답게 하라고, 프로답게. 고객님. 네. 시티캐피탈 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해주세요. 한 번 더? 알았어. 면요 참 웃기잖아요. 근데 이게 참 운명의 장난이지. 아까 그 전화 받으면서 경찰 뭐 이렇게 해서 밥 먹고 살겠어 했던 분이 있잖아요. 이분이 근데 사실 실제 경찰관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제 이 경찰관이 본인도 과거 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대화를 계속 이끌어갔고 이 해당 경찰관은 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어떻게 보면 이 실수도 놓치지 않고 형사로서 기지를 발휘했는데 결국엔 이 해당 경찰관이요 이 보이스피싱 관리책 7명을 모두 잡아가지고 결국에는 철창집 신세를 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님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지금 바른미래당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송파 을 공천 갈등으로 지금 바른미래당이 지금 내홍에 쌓여 있는데 오늘 유승민 대표가 손학규, 박종진 두 사람 만나서 단판 짓는다면서요? 네, 오늘부터 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됐는데요. 이 바른미래당은 내용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 서울 송파을 공천을 확정짓지 못한 겁니다. 어제 이제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는 오후 10시부터 오늘 새벽 1시 45분까지 이 비공개 회의를 열고 송파을 공천 문제를 논의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유승민 공동대표는 손학규 중앙선거대책위원장과 박종진 예비후보를 직접 만나 단판을 지을 예정인데요. 후보 등록 상황을 감안하면 공천을 놓고 이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 시간적 여유가 지금 없는 상황에서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손 위원장과 박 예비 후보를 만날 유 공동대표는 이를 위해서 오늘 대구 창원 출장 등 예정돼 있던 모든 일정을 취소했고요. 3명의 만남은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또 유 공동대표가 두 예비 후보를 따로 만나는 식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후 이제 면담 결과를 가지고 잠시 후 오후 4시 마지막 최고위가 소집된다고 합니다. 박종진 후보 쪽 반발이 아주 큰 것 같아요. 네, 이와 관련해서 박종진 후보가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난 직접도 만났습니다. 그 무슨 소리야? 나는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랬죠. 그럴 뿐이라 아니라고 믿지만 만약 그렇다면 선대위원장 손학규 대표가 뻐꾸기입니까? 남의 둥지를 그렇게 차고 들어오게? 꿈에 데리고 장난하는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지금 박종진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이 실시한 그 송파을 경선에서 자신이 1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격분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거죠. 여론조사든 누가 경쟁력이 있는지 누구나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데이터로 돌리자. 근데 그걸 거부하면서 과연 당신들이 박종진의 경쟁력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아니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두 당이 합당은 했지만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화학적 결합을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사무국도 그대로 두 개를 두고 있고 지금 그걸 통합 작업을 하려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선거 뒤로 물어놨는데 그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그 서울시장도 나가고 노원병도 양보했는데 송파을은 그 서울시장 후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굉장히 강하고 그 유승민 대표는 원칙대로 하자는 건데 지금 나오는 얘기 중에서 제일 재미있는 얘기는 지금 어제부터 무공천 얘기가 나오고 무공천 얘기가 나온다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게 어떻게 무공천을 할 수가 있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그 수 같은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요? 무공천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 송파을은 그 민주당의 최재성 후보하고 그다음에 한국당의 배현진 후보가 사실상 1대1 구도가 되는 거죠. 무공천하게 되면 만약에 그렇죠. 그럼 어떻게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그 후보 단일화가 되는 거 아닌가요? 어제 홍준표 대표도 후보 간의 단일화는 허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하고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 간에 조금 얘기가 오고 가지 않습니까? 이게 마치 그럼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의 전초전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수들이 나오는군요. 알겠습니다. 1분만 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힘찬건설, 집에 대한 생각을 뒤집다. 새로운 생각이 새로운 공간, 새로운 생활을 만든다. 힘찬건설, 그리고 해리움. 내 이름은 바비. 축구를 사랑하는 게 월드컵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지. 친구들도 난리더군. 그래서 이번엔 다 같이 모여 응원하기로 했다네. 준비됐나 친구? 반려견과 함께하는 응원전에 지금 응모하세요. 월드컵 어디서 볼 거야? 이가탄 효과. 잇몸병이 확실하죠.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병에 탁월한 선택. 이가탄. 먹어보면 잇몸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가탄. 꼭 알아야 할 날씨 정보, 요긴한 날씨입니다. 날도 더운데 공기까지 탁해서 답답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스크는 꼭 착용하셔야겠는데요. 황사에 스모그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황사는 내일까지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계속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하셔야겠고요. 큰 일교차 또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지화였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본부 한나인.